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가족의 먹거리를 구입할 때 어디서 어떻게 왜 구입하시나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해마다 우리나라 가구와 개인의 식품 소비 및 외식 형태 그리고 기본 식생활에 대한 식품 소비 행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를 점차 따라하게 되면 이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데요. 오늘은 한국인의 식품 소비 행태를 바탕으로 현재 식품 소비 트렌드를 짚어보고 2020년의 트렌드를 예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행태를 조사 연구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상효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식품 소비 행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조사죠.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식품 소비 행태 조사를 2013년부터 저희 연구원 자체 연구 과제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조사이고요.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행태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대표성 있게 생산한다는 목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통계 전문가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약 3,300가구, 성인 기준으로는 6,200여 명, 그리고 청소년 기준으로는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벌써 이제 8년째 이어지는 연구라면은 어떤 특정한 한 해의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행태를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연도별로 그 변한 추세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소비자들의 2013년도부터 어떻게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뭐 정부나 학계나 연구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저희 조사에서는 가급적이면 패널 조사로 할 수 있었으면 이런 소비 트렌드를 관찰하는데 더욱 좋았을 텐데 패널 조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 조사로 진행하진 못했지만 준 패널 형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전년도하고 동일 응답자 비중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그 조사에 소비자가 있을 텐데요. 조사 연구에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식품 소비 행태 조사는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 행태, 즉 농산물, 식품을 포함하는 이 모든 이 농식품에 대한 소비 행태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의 수요자는 크게 두 가지의 수요자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계, 산업계, 그리고 유통업계로 대변되는 생산자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 담당자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농업계와 식품 산업계가 정보 수요자가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최근에는 뭐 소셜 미디어도 발달이 되고 유통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소비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선호나 인식이나 소비 행태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농식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거나 폐기 처분되거나 재고로 쌓이게 되는 농식품을 생산하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는 후생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생산해 주는 것은 이 생산자들 그룹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그렇군요. 또한 정책을 만드는 정책 담당자들도 이제는 소비 쪽에서의 흐름, 트렌드, 소비의 변화를 파악하면서 생산 쪽 이 정책을 입안하고 디자인하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식품 소비는 소득이나 경제 상황 이런 그 경제적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외부 영향도 꽤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 조사를 진행한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중요했던 외부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식품 소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경제 여건, 그리고 인구 사회 여건, 그리고 유통 환경의 변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환경의 변화는 먼저 이 소득의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불평등도가 다소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불평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가 되었고요. 최저임금이 또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식품 소비하고 관련되어서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식품 소비라고 하는 것은 사치제가 아니고 필수제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소득의 불평등도가 확산이 되면 일정 소득 이상인 그룹에서는 더 이상 식품 소비를 늘리지 않는 특징이 발견이 되는데 소득이 줄어드는 계층에서는 식품 소비를 줄이게 되는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전체 총 식품의 양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농업계와 식품 제조업계에 분명히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인구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 인구 사회적인 환경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화와 1인 가구화. 고령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고령자들이 보통 섭취하시는 식품의 양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예. 보통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드시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일단 오히려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식욕도 많이 없으시고요. 예. 이 씹는 능력도 떨어지시고 소화 능력이나 삼킴 능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식품 소비량이 40대, 50대보다는 많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가 1인 가구화인데요. 1인 가구화는 고령화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 가구들의 대부분이 고령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고 식사를 그냥 때우시는 혹은 거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예. 있기 때문에 식품 소비의 총량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품 소비를 둘러싼 유통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한 식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온라인에서 식품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유통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수입산 식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식품 구입 행태도 보셨는데 그 분석을 하셨는데 소비자들은 식품을 주로 어디서 구입을 하는가요? 대형 할인점이 아직까지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은 식품의 주 구입 장소가 어디냐 한 군데만 골라달라는 것을 질문한 것이고요. 예.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8% 정도는 대형 할인점에서 식품을 주로 구입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인데 2017년하고 2018년을 비교했을 때는 대형 할인점이 비중이 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이래로 대형 할인점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첫 번째 해였던 것이 2018년도입니다. 2019년도에는 다시 2017년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대형 할인점에서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할인 행사를 많이 추진을 했고 그리고 대형 할인점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굉장히 많은 식품의 소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판촉 전략과 그리고 온라인화를 통한 그 다변화 이런 것이 주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나 아무래도 지금 구입처 간에 서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텐데요. 네. 그럼 두 번째 구입처는 어디가 되던가요? 예, 동네에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3등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 채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 2등과 3등이 만나는 지점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4등을 차지하는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재래시장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을 텐데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로컬 푸드 마켓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 로컬 푸드 마켓의 증가도 재래시장의 어떤 쇠퇴와 연결이 일치되지 않나 예. 생각이 됩니다. 자, 대형 할인점을 이용할 때는 이제 매일 장을 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이제 많은 양을 구입하는 이런 형태를 보일 텐데 그 구입 주기, 구입량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까? 구입 주기에 대한 부분은 식품소비 행태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식품류별로 구입 주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구입 주기는 구입량과도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렇군요. 구입 주기 전반적인 식품의 구입의 주기는 2019년도에 다소 감소했습니다. 2018년도에 주 1회 이상 구입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89%였는데요. 예. 2019년도에는 84%로 약 5%포인트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구입 주기가 좀 길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구입 주기가 더 길어졌었고요. 구입 주기가 길어진 만큼 한 번 구입할 때 지출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2018년도에는 5만 6천 원 정도 예. 1회 구입할 때 지출을 했고요. 객단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 2019년에는 약 6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마 농식품 이제 관계자들이나 그 정책 담당자들한테 가장 궁금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식품 이제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까 얘기했던 뭐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유통업태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자체적인 특성, 식품 특성에 대한 요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식품 특성 중요한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던가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인들을 저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맛을 가장 중시하고요. 다음이 품질. 품질은 신선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이 가격이었습니다. 이 1등, 2등, 3등은 대체로 모든 식품류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한 가지 채소류에 대해서는 그 신선도로 대변되는 이 품질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과일은 맛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소비자들이 많이 고려하는 요인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이 편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입할 때도 편리해야 되고 조리할 때도 편리한 형태의 이게 신선식품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편리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 그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업계나 식품산업계에서는 이 편리성에 대한 부분은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항목이 굉장히 흥미가 있었는데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지불 의향 이런 것도 조사가 됐는데 그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국산 프리미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건 어떻게 조사가 됐는가요? 네, 소비자들에게 수입 식품 대비해서 수입 식품을 100이라고 한다면 국산 식품에 얼마를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이 수입산에 대해서 국산에 대한 프리미엄은 약 9%에서 13% 정도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또 일반 국산하고 유기농 국산에 대해서는 13에서 16%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추가 지불 의향의 퍼센티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국산에 대한 교수님 말씀하신 국산 프리미엄이 감소하고 있다. 오히려 수입산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앞으로 수입산 농산물이 많이 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농업계와 정책 담당자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할 만한 그런 사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 국산 프리미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그 소비자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인들, 맛과 품질, 편의성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식품 소비하는 행태를 보면은 친환경 농산물 또 동물 복지 상품에 대한 그런 소비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어떻던가요?
친환경 식품의 구입 주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식품을 구입한다면 왜 구입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고, 구입하지 않는다면 왜 구입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입 주기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월 1회 이상 구입한다라는 응답 비중이 22% 정도 됐는데요. 2019년에는 40%까지 올라가서요. 친환경 식품에 대한 구입 경험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만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식품 중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가요? 네, 아무래도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시장에 있는 제품들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채소류에 대해서 가장 친환경 식품을 소비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고요. 다음으로 계란, 과일류, 곡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역시 채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식품 안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축산물의 경우 달걀과 우유는 아직도 그런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친환경 그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 또는 반대로 구입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도 조사가 됐는가요? 친환경 식품을 구입하는 이유도 조사가 됐습니다. 친환경 식품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친화적인 식품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환경 때문에 소비한다는 응답이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안전이나 건강 때문에 친환경 식품을 구매한다라고 응답을 하였고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응답한다는 응답 비중은 약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부분은 이 환경 보호 때문에 친환경 식품을 구입한다는 응답 비중이 전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가치적 소비, 윤리적 소비에 대한 부분은 느리지만 확대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식품을 소비할 때 이제 편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장 그 두드러질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이제 그 가정의 편리하게 대체할 수 있는 소위 HMR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식 대체 식품. 그것에 대한 소비 행태는 뭐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던가요? HMR이 보통 가정 간편식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가정 간편식이 사실은 어떤 식품의 한 종류라고 보기도 어려워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확대됐습니다. 이 말은 모든 식품이 간편식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건강기능식품도 섭취하거나 섭취가 편리하게 만들어진 경우는 간편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편식, HMR을 그렇기 때문에 가정 간편식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간편식이다라고 보는 게 더 이제 포괄적인, 가정이든 외식이든 뭐 급식이든 상관없이 또 포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MR에 대해서도 구입 주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입 주기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짧아져서 HMR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 시장의 규모는 다른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이제 3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우리가 식품 소비 중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조 원이라고 하는 게 식품 제조업 분야는 약 1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3조니까 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이 50조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하면은 한 6% 정도 비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식 대체 식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당연히 이제 가성비 또는 편리함을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의외로 맛을 꼽는 소비자들이 많았다고요. 가정 간편식이 2018년도에는 이게 간편식이다 보니까 귀찮아서 이것을 먹는다라는 응답 비중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 HMR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진화를 해왔고요. 2019년도에 소비자들은 귀찮아서라는 이유보다는
맛과 비용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더 이상 HMR이 비싸면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맛이 없다면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맛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에서도 그냥 맛있는 HMR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공식품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예를 들면 유명 셰프가 만든 식품을 가공식품화 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즉석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는데 식품도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식품 시장도 굉장히 성장 중에 있는 것이겠죠. 예, 온라인 식품도 구입 빈도를 저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9년도에 45%, 약 절반 정도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서 모바일,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모바일 핸드폰을 가지고 구입한다라는 응답 비중은 74%로요. 이게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앉아서 누워서 아이들을 재워놓고 주부들이 누워서 핸드폰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엄지족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식품의 쇼핑 형태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거래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구분을 하고 하는 이유는 그 인터넷보다는 모바일이 훨씬 더 그 접근성, 즉시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그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나 식품업체들에서 모바일 쪽을 빠르게 개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절반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그런 이제 세상인데요. 전체 식품 구입 비중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입 비중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들만 떼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식품 중에서 온라인에서 얼만큼 구입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약 20% 정도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요.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지 않는 그룹이 있고요. 구입하는 그룹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해석상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보다는 좀 작은 그보다는 많이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 10조 원 정도 규모가 온라인에서 거래가 된다. 식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볼 수 있겠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분석은 2019년도 한 해만 저희가 분석을 해본 거기 때문에 2018년도도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도만 분석을 해봤지만 이제까지 조사를 수행해본 결과 이거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 식품을 많이 주로 구입하는 식품류는 예전에는 이 무게가 무거운 이 물이라든지 혹은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과일이나 채소들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선식품으로도 온라인 구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중은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온라인 거래가 그 그러니까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물류의 어려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뭐 총알 택배, 뭐 이런 로켓 배송 뭐 이런 것이 있듯이 그런 물류는 더 이상 제약 조건이 안 되겠네요. 네,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통의 시스템이 새벽 배송도 있고요, 당일 배송, 총알 배송, 로켓 배송, 다양한 빠른 배송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선 제품을 더 이상 온라인 주문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배송 시스템이 어떤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식품 구입이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 정말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일본 제품을 불매하는 그런 운동 이것도 그 우리 식품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된 조사도 있었습니까? 예, 식품 소비 행태 조사의 또 하나의 목적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 사고에 대해서 발빠르게 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좀
발빠르게 대처해서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특별조사 이름으로 조사를 수행을 했고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일본산 맥주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식품의 행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 영향의 양상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일본산 제품을 구입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전체 중에서 구입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70% 정도가 일본산 제품을 구매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들 중에서 다양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식품 이외에도 의류, 약, 자동차, 여행 등등 다양한 어떤 소비군이 있는데 식품류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소비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약 84%가 일본산 식품을 구매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2위를 차지한 것이 의류입니다. 59%였고요.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식품이 구입 빈도가 높고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것이고 또 대체품도 많기 때문에 이 불매운동에 참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행과 같은 부분들은 여행 계획이 있어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이 다소 낮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품은 매일매일 소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어떤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주로 어떤 계층이 그 일본 제품 불매에 참여를 했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일단 20, 30대 젊은 계층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많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식품 소비에 관심이 많은 주부 계층도 굉장히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은 어떨까? 사실 이 부분이 저희는 연구진에서는 관심이 높았습니다. 사회의 어떤 지도계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영향력이 있는 계층입니다. 이 영향력이 있는 계층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과연 참여를 했을까? 이 찬반이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아니다, 그들도 활발하게 참여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연구진 안에서도.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젊고 소득 수준이 높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쪽에서 불매운동에 참여가 많았다 이런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 계층이 있습니다. 한일 관계라든지 다양한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계층은 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스스로가 의협심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소비자 계층들도 이러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많이 참여했는데 이 부분은 주변에서 일본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눈치 보는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으면 이러한 효과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궁금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흥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 불매 운동이 그 지속적으로 전개가 될까요? 그런 데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식품업계라든지 외식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인 부분입니다. 수출 규제, 즉 일본이 하고 있는 수출 규제가 끝날 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하겠다라는 응답 비중은 전체 소비자의 49%였고요. 그런데 그 수출 규제가 끝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일본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응답 비중도 27%. 이 둘을 합치면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기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지속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에서 3년 사이라고 응답한 응답 비중은 34%였고요. 3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 비중도 26%였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60%에 도달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를 그 역사적 정의의 문제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본한테 역사적인 그 정의를
관철될 때까지 지속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역사 한일 관계에서 촉발된 어떤 불매운동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어떤 불매운동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까지 불매운동은 안전이라든지 어떤 CEO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매운동이 전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수출 규제가 촉발하긴 했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역사적인 인식, 관계 이런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보니까요. 이제 그 과일 채소에 비해서 이제 즉석 식품 소비가 늘어나는 뭐 이런 현상. 국민 건강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우려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 어떤가요? 일단 분명한 과일 채소는 건강한 식품이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덜 건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물 형태의. 원물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것이 혹시 이제 식품 구입도의 차이 뭐 이런 것에 서 취약계층 소득이 낮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의미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희 식품소비 행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는 전반적으로 식품 구입의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지출액도 낮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섭취를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른 통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에는 식품의 소비가 지출액이 낮기 때문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은 바로 영양 상태와 건강 상태로 연결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취약계층 본인들에게는 삶의 질이 저하되는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제 이미 많은 연구가 됐고 우리 국내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패스트푸드 또는 우리가 이제 정크푸드라고 하는 그 영양적으로 불균형되고 에너지가 과다하고 뭐 이런 식품에 대한 소비가 많아져서 그 건강상으로 굉장히 그 악영향을 유발하는 뭐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그 식품 소비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또 정책적으로 좀 배려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크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비만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국가적인 어떤 의료 비용, 사회적 질병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측면에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제도는 미국의 푸드 스탬프, 지금은 스냅이라고 하는 식품 지원 제도하고 굉장히 유사한 지원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에게 신선 농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바우처, 전자카드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식료품점에 가서 신선식품을 구입해서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 농특위의 활동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금 하는 농특위 이전의 버전이죠. 그때 그 푸드 스탬프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재경부 쪽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그걸
관철 못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예.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는 다시 그 바우처 정책을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제도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의 수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고요. 예. 두 번째, 취약계층은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만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의 관점, 그리고 이 모든 국가 예산을 운용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회적인 질병 비용이라든지 의료 비용, 이것은 국가에 굉장히 큰 버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35억 원의 시범사업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에 그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된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한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학교 학생들한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 이것은 특히 자라나는 우리 그 학생들한테 영양적으로 좋은 그런 상품, 농산물, 식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산 식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예. 과일 간식 지원 사업도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예.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과일 채소가 권장량만큼 먹는 비중이 많지가 않습니다. 과일 채소 1일 권장량만큼 먹는 비중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OECD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일 채소를 건강을 위해서 섭취를 늘리게 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과일 간식 사업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향후 자라나면서 지속적으로 과일에 대한 선호가 있을 것이고 과일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돌봄 교실 1, 2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제 딸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돌봄 교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간식을 실제로 먹었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맛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2학년 돌봄 교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중고등학교까지도 확대되고 굉장히 좀 많이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식품 소비 트렌드를 조사 연구하신 이제 한 7, 8년 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2020년의 트렌드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2020년 식품 소비 트렌드는 먼저 소비자의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 의한,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농식품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제품, 자신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자신들만의 온라인 공간, SNS 공간상에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식품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빅데이터로 해서 취합해서 분석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디슈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디파이, 바꾸는 소비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주거나 오히려 소비자들이 사서 스스로 바꾼 것을 오히려 역으로 제품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소비자의 선호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품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소비자 중심적인 어떤 농식품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이 새벽 배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벽 배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일찍 받아보는 것이 신선한 제품을 받아보기 때문에도 좋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받는 것 때문에 좋다라는 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 향후에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이 2020년의 식품 소비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새벽에 배송을 하다 보니까 배달원의 안전이라든지 배달받는 가구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있고요. 또한 신선을 유지하면서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재가 과다한 포장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 기업에서 다소간의 비용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준다면 소비자들도 좋고 환경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품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소비자는 어떤 소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가요? 소비자들은 올해는 윤리적 소비가 두드러지게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보겠는데요. 예.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식품의 가격과 식품의 수량을 보고 소비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의 기본 논리를 깨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가치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가치 있게 판단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효용을 증가해 준다 하더라도 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효용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질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나한테 효용을 준다 하더라도 소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윤리적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사서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가치 소비 혹은 윤리적 소비라고 보는데요. 2015년부터 작년까지는 소폭씩 상승하는 어떤 트렌드라고 보여졌는데 2020년부터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되는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요.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외식업에서는 스타벅스에서 했던 것처럼 친환경 빨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입이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소비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건강지향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매년 건강 히트 상품들이 나왔는데요. 2020년도에도 매년 나왔던 그런 건강 히트 상품들이 또 하나가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소비자들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지향적인 소비 트렌드가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선 편의식품 같은 제품들은 굉장히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샐러드라든지 컵과일이라든지 더 이상 이것들이 간식이 아니라 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제품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간편한 과일 채소들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 앰비슈머라는 단어인데요. 조금 모호한 양면적인 소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건강을 추구하면서도 또한 맛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점심에는 살을 빼기 위해서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는 마라탕에 소주를 먹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양면적인 행태를 많이 보이는 것이 소비자들 최근의 트렌드로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이 이런 양면적인 트렌드가 좀 더 확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흥미있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2020년의 조사에서는 또 어떤 특별한 트렌드, 현상이 나타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도 그 조사 용어는 계속 진행이 되겠죠. 예, 2020년도에도 식품소비 행태조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요. 2월 달에 저희 연구원에서 모집하고 있는 식품소비 모니터링단 약 30여 명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단이 하는 역할은 8개월 동안 매월 구입하고 있는 식품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30명이 8개씩 제출하면 240개의 보고서가 모입니다. 저희가 그 240개의 보고서를 연구진에서 분석을 하고 활용해서 이 식품소비 모니터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1년에 2번 모여서 또 인터뷰를 해서 식품소비 트렌드를 정성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모집이 시작이 되고요.
6월부터 11월까지는 식품 소비 행태 조사를 활용한 예. 논문 경진 대회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논문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예. 12월 달에 결과 발표 대회가 있어서 매년 결과 발표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년에도 아주 활발한 활동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식품 소비 행태를 통해서 또 과거에 축적된 자료를 통해서 우리 농업계와 또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먼저 이 농업계와 식품 산업, 이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사이드에는 사실은 변화하는 식품 소비자들의 이 트렌드를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소비자들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농산물과 식품을 생산해서 그것들이 소비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사회적인 낭비가 될 수 있고 그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생산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사회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배분한다는 측면에서는 식품의 소비 트렌드를 좀 면밀히 추적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는 사실 이 선진국형 농정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들을 지원한다면 안정적인 농산물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특히 취약한 소비자들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 바우처, 교수님 말씀하신 과일 간식 사업, 또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꾸러미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이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농업에도 좋을 것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다 지났네요. 금년에도 좋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품의 소비에는 경제 상황과 인구 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부터 세대별 문화, 가치의 추구까지 많은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한국인의 식품 소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관련 업계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 내용들이 국민들의 역량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